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전격 경질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기죠.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새벽까지 원고를 쓰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지만 사실 이 존 볼턴 경질설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선 지난 7월에 좀 본격적으로 이 경질설이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변화가 있겠구나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존 볼턴 이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직서를 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 과정에서 좀 약간 서로 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은 내가 어제 사임한다고 얘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얘기가 다르고요. 네. 두 사람 얘기가 왜 이렇게 또 다를까요? 두 사람의 성향의 문제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어디서건 본인이 주도권을 쥐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이제 사임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존 볼턴 보좌관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변화된 태도를 통해서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미묘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 볼턴은 마지막까지 이제 본인의 자존심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찌됐건 경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두 사람 사이도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존 볼턴의 그런 빈 자리는 과연 또 누가 채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존 볼턴의 경질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확실히 대북 정책도 그렇고요. 이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입김이 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부터 정치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기존의 워싱턴 정가에서 따르던 외교 정책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왜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 매뉴얼을 전혀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존 볼턴이라는 인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매뉴얼에 있는 가장 극우쪽에 있던 전쟁을 좋아하고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갔을 때 이게 트럼프의 기존의 어떤 정책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일견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끌고 가기로 했구나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의 지금부터 유세를 하러 다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뭘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생각만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적으로야 민주당과 워낙 많이 치고받고 하니까 괜찮지만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처럼 지지자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내가 밖에서 어떤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주로 이제 그 타겟이 북한이었는데 존 볼턴으로 인해서 북한 부분도 제대로 진전이 되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 아프가니스탄까지 끊임없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고 내세울 게 없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짐작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초조함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북미 대화가 약간 좀 진전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대화의 진척이 좀 빨리 진행이 될까요?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난 9일에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우리는 미국과 다시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항상 북한이 대화를 얘기하면서 늘 전제 조건처럼 변화된 해법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과연 이 변화된 해법이 무엇일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협상에 임하는 실무진들의 변화. 존 볼턴의 교체를 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그게 눈에 띄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존 볼턴하고 연결되는 게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해서 너네가 먼저 핵을 다 없애고 나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선비핵화 후 보상. 여기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게 존 볼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어떻게 믿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전에 이란과도 핵 합의를 체결을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탈퇴를 한다든지 말이 뒤집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를 믿고 일단 비핵화를 해라. 보상은 충분히 해주겠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외교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서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결코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북한은 또 체제 보장이 간절한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뒤쪽으로 갈수록 존 볼턴의 힘이 빠졌다라는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핵화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체제 보장이라는 측면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역사적 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를 끌어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치우는 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그래서 북한에게 시그널을 이제 보냈습니다. 변화된 해법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일단 니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 내가 했어. 자, 그 다음은 이제 니들이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렇게 핑퐁. 지금 북한과 미국이 서로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북미 간의 대화가 좀 빨리 진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렸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남미의 콜롬비아 소식인데요. 정치인들이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7일 콜롬비아 북서부 톨레도의 시장 후보로 출마한 오를리 가르시아 후보가 톨레도의 한 숲지대에서 등에 최소한 13발의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네. 이처럼 올해 들어서 콜롬비아에서 정치 테러로 피살된 정치인은 모두 16명이나 됩니다. 이 공익 민간 단체인 콜롬비아 선거 옵서버 미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올해 8월 27일까지 10개월 동안 콜롬비아에서 정치인과 또 선거 관련 공무원 등 364명이 테러 공격을 당했고요. 이 중에서 91명이 사망해요. 이 선거 옵서버 미션은 정치인에 대한 협박은 최소 하루 한 건, 테러 공격은 이틀 반에 한 건꼴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치 테러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를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인 건데 이런 정치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 콜롬비아의 불법 무장 단체들인데요. 이 콜롬비아는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고 이들 지역을 자체적으로 장악한 무장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콜롬비아 인권 옴부즈맨은 1120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418개 자치단체에서 불법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 단체가 정치 테러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특히 다음 달 27일 콜롬비아 전국 1,100여 개의 이 지방자치단체 시장 등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정치 테러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이 AP통신은 수십 년간 콜롬비아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문제가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만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나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들, 그중에서도 무장단체들의 주요 수입원인 마약 재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이 주요 타깃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더불어 3일에 한 명씩 지역 지도자가 살해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권 활동가들의 피살 사건도 끊이지 않는 곳이 또 콜롬비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사회 지도자와 인권 활동가들의 피살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엔은 평화협정 체결 후 보고된 454건의 살인 사건 중에서 163건이 사회 지도자와 인권 활동가들과 연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 조직이요.
인권 활동가에게 현상금을 내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일부 활동가들은 산속에 마련된 제한구역으로 피신하거나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인권 활동가들 역시 코카인 등을 불법 재배하려는 마약 조직과 또 자원을 불법 채굴하려는 기업에 고용된 범죄 조직에 맞서다가 표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은 활동가들이 갱단에 의해 멸종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표현만과도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데 콜롬비아에서 그럼 이렇게 무장단체가 활개를 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 콜롬비아의 근현대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콜롬비아는 주로 이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서 경제 상황 악화, 빈부격차 심화, 부정부패 등 많은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1960년대 정부에 반대하는 무장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를 진압하려는 정부군과 또 이에 반대하는 반군, 또 정부 편에선 우익 민병대까지 전방위적인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2016년 평화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무려 52년간의 내전 과정에서 26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전이 벌어지는 동안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지역이 늘어나고요. 반군 세력이 무려 전 국토의 40%가량을 통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군이 통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경찰력이라든지 공권력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반군들은 마약 재배와 밀매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정부군 못지않은 무장을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민간인들 역시 반군 측 영향력 아래로 흡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군들의 역량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한 통제가 또 상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반군들이 무력으로 강제 굴복시킨 민간인들의 숫자도 많았지만 이 정부가 우익 민병대, 그러니까 정식 군인이 아닌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권한을 준 거죠. 이 민병대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민간인들을 학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잔악한 만행들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반군 쪽으로 돌아선 민간인들 역시 만만치 않은 숫자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정부군이나 반군, 우익 민병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이해관계 역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16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최대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FARC와 또 제2의 반군인 민족해방군 ELN과 이 평화협상을 진행할 당시 반대파와 보수파 국민들은 잔악행위를 저지른 반군 지도부에 대한 실형 처벌 및 반군의 정치 참여 불허 등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그러니까 무려 21만 5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을 하고 이재민 690만 명, 실종자 4만 5천 명이라는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사회적 치유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서 이 국민들 사이의 분열을 봉합하는 것 역시 콜롬비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